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서 그 비타민 C에 사람들이 관심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네네네. 비타민 C가 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뭐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비타민C 먹어라 감기 떨어진다. 뭐 감기 떨어진다라는 단순하게 표현된 말이지만 사실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그래서 내 몸의 면역의 바운더리를 딱 지켜나갈 수 있는데 필수적인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분일수록 비타민C를 좀 충분히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나요? 스트레스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가 높음으로써 면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사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C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죠. 굉장히 신박한 말씀이시긴 하네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비타민 C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런 거 또 함부로 먹으면 좀 몸에 안 좋다 막 그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일단 굉장히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 같은 경우는 비타민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고함량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 남아있지 않아요. 일단 내가 필요한 만큼 뭐 쓰고 나면 나머지는 다 그냥 소변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고함량의 비타민C 영양제를 드신 분 중에 화장실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소변의 색깔을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면 너무 고함량의 비타민C를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비타민 C 같은 거는 정제된 거를 같이 하나의 알약으로 하거나 가루로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C 하면 떠오르는 과일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과 비타민 C 영양제와 과일을 비교했을 때 어떤 걸 먹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둘은 비타민C라는 공통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른 종류죠. 비타민C 영양제라는 것은 특정 하나의 영양소에 집중해서 그 영양소를 아주 고함량으로 농축적으로 밀어 넣은 저의 입장에서 식품은 아니고요. 그런 제품이라면 비타민C 함량이 자연적으로 높은 과일류들은 비타민C뿐만이 아니라 각종 식이섬유 그리고 그 과일의 원래 색깔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성분 등등을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먹을 수 있으면서도 고함량 비타민C가 줄 수 있는 위험도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오히려 더 안전한 비타민 섭취의 방법인 거죠. 과일 중에서도 비타민 C 함량이 좀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어떤 과일들을 먹었을 때 좀 비타민 C를 더 잘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있는 그런 과일일 텐데요. 사실은 딸기가 비타민C가 진짜 높고요. 그리고 블루베리도 비타민C가 많고요. 한라봉, 각종 귤 종류들, 망고 비타민C 높고요. 뭐 사과도 비타민C 높긴 하지만 그중에서 청사과 추천할 만하고요. 청사과가요? 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이제 겨울 되면 많이 드시게 될 유자차를 만드는 유자도 비타민C가 많죠. 근데 이제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같은 게 또 있잖아요. 비타민 C가 풍부한 이런 과일들이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까요, 얘네들? 비타민 C만 놓고 보면 당연히 신장 질환자에게도 필요한 영양소예요. 사실 필수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죠.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질환에 걸렸을수록 사실 산화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 성분을 충분히 드시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비타민 C의 함량이 높은 과일류를 섭취하는 건 아주 중요한데요. 다만 칼륨의 함량도 동시에 높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C라는 영양소도 많이 먹을 수 있지만 반대급부로 칼륨도 동시에 같이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세척하실 때 물로 여러 번 세척하시고 그 과일을 잠깐 물에 담궈 놓는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칼륨을 수용성 영양소니까 잘 녹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조금 더 안전하게 과일을 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에 씻기만 해도 칼륨이 좀 많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물에 씻는 것도 없어질 수 있고 물에 담궈 놓으시면 더 많이 없어질 수 있는데 모든 또 나의 행위에는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비타민C도 물에 오래 담궈 놓으면 같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칼륨도 용해돼서 없어질 수 있고 비타민C도 물에 닿으면서 같이 없어질 수 있는 영양소에 해당하긴 합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로 씻어야 될까? 이런 또 고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실은 농약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종류의 과일이나 칼륨의 함량이 높은 종류의 과일일수록 이제 물에 뭐 한 30분 정도 담가 놓아라라고 지침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런 지침을 좀 따라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칼륨을 상대적으로 좀 낮추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방법인 것은 확실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많이 드시면 말짱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정해진 양이 찹쌀떡 하나만큼 막 70g 이렇게 작은 양은 아니겠죠?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뭐 사실 블루베리라고 하는 과일로 생각해 보자면 그건 우리가 표준화된 사이즈가 머릿속에 각자 있으시잖아요. 수박만한 블루베리를 상상하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그래서 블루베리 같으면 한 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루베리 한 줌 정도, 다른 과일들도 약간 그 정도 양이 종이컵 한 반 컵 정도 해당하는 양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과일들 중에서 망고나 한라봉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칼륨이 좀 압도적으로 많다고 맞아요. 들었거든요. 망고나 한라봉은 칼륨 함량이 좀 높은 편이어서 섭취하실 때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 좋은데 사실 껍질을 다 벗겨내고 우리가 과육만 먹는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담궈놓기도 애매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자체도 사실은 잘 없어서 망고나 한라봉을 드실 때는 양이 정말 핵심이죠. 그런 그 얘네들도 아까 한 줌 정도의 양이면 좀 반 개 정도. 반개도 양이 꽤 많다고 좀 네, 그래서 반 개를 몇 개 드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반 개 정도. 하루에 10,000개 정도. 그럼 이 과일에 있는 성분 중에서 비타민 C도 있고 칼륨도 있지만 천연당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혈당이나 체중 관리하는데 이런 걸 먹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긴 하지만 천연당도 당은 당이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혈당을 올리게 하는 요소인 거는 맞고요. 다만 우리가 과일을 섭취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극단적인 것부터 얘기하면 뭐 과일 잼, 그리고 과일을 주스로 갈아 먹을 수도 있겠고, 그 과일을 뭐 착즙기로 내려 먹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생 과일을 그냥 먹을 수도 있겠고 등등의 여러 방법으로 과일을 다양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 과일 그 자체를 먹는 게 과일에 있는 천연당도 드시지만 식이섬유도 같이 드시고 항산화 성분도 같이 드시기 때문에 설탕에 당만 먹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천연당이기는 하지만 과일에 부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다른 여러 요소들과 결합이 되면서 당을 올릴 수 있는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지죠. 사과나 뭐 블루베리 이런 거 같은 건 껍질째 먹기도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껍질째 먹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껍질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밀집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블루베리를 껍질을 까드시는 분은 없지만 사과는 주로 이렇게 깎아서 드시잖아요. 근데 잘 세척을 하셔서 껍질째 드실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유자나 이런 것들은 껍질째 먹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하시는 건데요. 껍질째 못 드시죠. 사실 그런 뭐 유자, 레몬 이런 류의 단단한 시트러스류에 해당하는 거는 껍질을 드시지는 않죠. 제가 듣기로는 과일마다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마다 그 주는 효능이나 느낌이 다르다고 했는데 어떤 게 있나요? 과일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고유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이제 식물성 재료들은 다 그 고유의 컬러마다 정해진 이름들이 있는 효능이에요. 그래서 그 컬러가 가지고 있는 힘들이 다 있는데요. 블루베리나 가지처럼 진한 보라색을 가지고 있는 재료들은 우리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또 재료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선명한 노란색을 내는 것, 예를 들면 망고, 한라봉, 단호박, 당근 이런 류의 재료들은 베타카로틴 함량이 높죠. 그래서 각각 그런 색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명칭이 다른 것처럼 그 각각의 색깔이 주는 효능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의 과일, 채소를 섭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방법인 거죠. 채널을 못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안토시아닌이랑 베타카로틴 효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안토시아닌도 베타카로틴도 둘 다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항산화라는 것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노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내 세포가 산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산화 과정으로 겪는 속도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항산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타카로틴이나 안토시아닌처럼 색깔이 선명한 과일, 채소를 드시면 그 항산화 성분들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누리실 수가 있죠. 그럼 이런 과일들을 아까 통째로 먹는 게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과일들을 모찌나 이런 떡에 넣어서 먹는 건 어떤가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쵸? 막 생과일 들어가 있는 찹쌀떡 같은 것도 있고 그 과일을 다시 한번 가공해가지고 소로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떡이라는 전통 음식 자체를 다양한 현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해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드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맛만 따라서 먹으면 사실 너무 맛있죠. 근데 그거를 내 건강까지 주의해가면서 드셔야 되는 소비자라면 너무 많은 양을 드시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드신다고 해도 우리가 과일 본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들은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밌는 방법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비타민C를 먹을지 과일을 먹을지 아직도 고민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해 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1번이고요.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하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비타민C 외에도 식이섬유 또 다른 형태의 비타민들 또 무기질들 같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타민C 영양제 고함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보단 꾸준히 과일을 다양한 색깔로 선택하셔서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내가 정말 기력이 쇠하거나 감기에 아주 심각하게 걸렸거나 해서 내 몸이 강력한 비타민C
C를 요청할 때, 그럴 때 고함량 비타민 C를 한 번씩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PD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구르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구르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구르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구르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구르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다가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그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의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또 어떻게 배합을 하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홈스랑 나물밥 가지고 나왔는데 살짝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지금? 아, 네. 점심을 못 먹었네.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요거 피디님 지난번에 강원 나물밥 완전 맛있게 먹었잖아요. 강원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이렇게 오늘 그립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껍데기만 열심히 보셨어. 그래서 우리가 좀 먹읍시다. 배가 고파서 안 되겠어. 그 사실은 내가 이 얘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좀 있는데 그 너무 건강한 즉석밥이 잘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좀 건강한 즉석밥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하다가 이 제품을 딱 픽했지 뭐야. 사실은 이제 이게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이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얘네들의 각각의 특정한 질환? 아니면 특정한 것에 좀 요즘 질문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 대사증후군 이런 거? 사실 요 세 가지 다 당뇨 환자분들이 관리하기에는 되게 좋은데 우리 채널에 좀 특징적인 게 신장병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거여서 사실 셋 중에 우리 신장병 질환자들에게 뭘 추천드리면 좋을까? 저는 사실은 강원 나물밥 픽할게요. 왜냐하면 신장질환 진단받으시면 나물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은데 이 강원 나물밥은 나물을 이 홈스랑 대표님도 직접 재배를 하시잖아요. 그거를 직접 그 공장 안에서 다 증숙도 하고 모든 과정을 전처리를 다 깔끔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증숙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물에 있는 칼륨 함량이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쌀도 일단 너무 좋은 쌀을 쓰시고 또 신장 질환이 있으시면 잡곡보다는 흰 쌀이 좀 나으니까 강원 나물밥이 우리 신장 질환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는 셋 중에 추천할 만하다. 당뇨 추천은 요거 시래기 보리밥. 네, 시래기 보리밥 우선 보리라는 이 잡곡의 함량이 높아서 잡곡 드시면서 당뇨 관리, 위험군 관리 하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이고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일단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먹으면 약간 된장의 그 자박자박한 된장 냄새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서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당뇨 고민 되시는 분들은 저는 시래기 보리밥. 이게 시래기 보리밥 보면 안에 강된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된장 양념이죠. 근데 좀 많이 짜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인데 이 영양 정보를 보니까요. 다 영양 정보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이 영양 정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즉석밥을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방금 피디님 질문한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은 밀리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700mg 이하면 저는 추천인데요. 이 나트륨이 지금 시래기 보리밥은 640mg. 그래서 약간 마지노선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추천할 만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얘는 진짜 우수하다? 240mg. 완전 괜찮죠? 말씀드리지 않은 이 더덕 비빔밥 얘도 사실 비빔밥이 비빔 소스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기가 쉬운데 이것 580mg이에요. 580이요? 그래서 셋 다 나트륨 함량이 저의 기준인 700mg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거. 얘가 제일 높지만 괜찮다는 거. 당뇨 환자분들께 추천. 이게 어떻게 보면 즉석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즉석밥 같은 거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햇반 매일 먹어도 되냐 이제 그런 말씀인데 집에서 지어서 드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뭐 시간도 없으시고 요즘은 또 가격으로 따져도 쌀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래서 즉석밥 드시나 뭐 쌀로 직접 지어 드시나 사실 가격 차이 크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즉석밥 매일 드셔도 되지만 맨밥만 매일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즉석밥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잡곡밥도 있고 진짜 현미로 만든 즉석밥들도 있고 흰 쌀밥도 있고 한데 밥만 되어 있는 거 말고도 뭐 비빔 소스가 같이 나오는 거, 덮밥 형태로 나오는 거, 냉동 볶음밥의 형태, 또 이렇게 보시는 냉동 비빔밥의 형태 등 다양한 형태의 즉석밥이 있는데요. 매일 드시는 거는 크게 이슈 없습니다. 즉석밥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갓 지은 밥이랑 좀 비교해 봤을 때 영양적인 차이가 있는지 맛스러운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뭐 밥을 집에서 바로 좋은 쌀로 적당하게 불렸다가 적당한 압력을 주어서 조리를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죠. 사실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도 너무 맛있는데 즉석밥이라고 해서 일반 집에서 한 밥 대비해서 무언가 영양 성분에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즉석밥끼리 비교를 하면 쌀로만 된 흰 즉석밥, 반찬 없이 잡곡으로 된 즉석밥, 볶음밥, 비빔밥 요런 이제 여러 종류들 중에서 저는 요런 형태의 비빔밥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쌀로부터 오는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지만 다양한 부재료들, 특히 더덕 비빔밥은 이 생더덕 무침이 들어가 있거든요. 시래기 보리밥은 시래기 된장 조림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강원 나물밥은 4종류에 해당하는 강원도 나물이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질도 같이 먹을 수 있죠. 식이섬유도 같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맨밥, 일반 즉석밥들보다 훨씬 추천할 만하죠. 햇반, 볶음밥, 비빔밥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비빔밥이 제일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쵸? 그거는 즉석밥이 아니라 일반 밥으로 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맨밥, 볶음밥, 비빔밥이 있으면 비빔밥이 저는 1순위예요. 다만 비빔밥 비빌 때 넣으시는 뭐 그게 고추장 소스가 됐든 간장 양념이 됐든 그런 양념을 조금 줄이고 하시라라는 게 지침이고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나아요. 볶음밥은 약간 기름기도 아무래도 많고요. 볶음밥에 전통적으로 들어가는 재료 중에 가공육, 적색 가공육들이 많잖아요. 뭐 햄, 소세지, 스팸 이런 것들. 그래서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건강하게 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죠. 보관하려면 냉동밥으로 보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애들을 좀 맛있는 거를 고르는 그런 비결? 그런 게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다 먹어보고 사는 건 아니어서 지금 질문 주신 뭐가 맛있는 거냐라는 고민이 모두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만약에 비빔밥이든 뭐 혹은 기호에 따라 볶음밥을 즉석밥으로 고르신다고 해도 쌀 말고 다른 재료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쌀, 밥 외에 풍미를 더 낼 수 있는 밥 말고 다른 영양소를 나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부재료가 많다는 뜻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쌀 말고 잡곡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었냐 혹은 잡곡이 들었냐 그런 것들 자체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냉동밥, 즉석밥류도 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는 제품 자체 고르실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잡곡을 먹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우리 신장 고민 있으신 분들은 흰쌀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지만요. 잡곡을 먹어도 되는 분들이라면 잡곡이 섞였는가 하는 게 사실은 1번 가장 심플한 기준이 될 것 같고 2번은 쌀 외에 곡류 외에 어떤 부재료가 들었냐 하는 거를 따져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그런 좋은 제품을 고르셨다면 이렇게 우리 홈스랑 비빔밥 종류처럼 좋은 제품을 고르셨다면 단백질이 없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시면 더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단백질은 어떤 단백질이 좀 좋을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는 달걀 프라이 하나만 얹어도 사실 훌륭한 조합이고요. 참치? 고추 참치. 내가 고추 참치랑 먹어봤잖아. 진짜 맛있어요. 근데 고추 참치 근데 양념 괜찮나요?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닭가슴살, 달걀, 마리,
달걀찜 그런 거 다 좋은 조합입니다. 두부구이도 좋고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신장 있는 분한테 추천하고 하나는 당뇨 걱정 있는 분한테 추천하고 하나는 대사증후군. 네, 맞아요. 더덕 비빔밥은 대사증후군 있으신 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일단 대사증후군은 당뇨나 신장 질환보다 좀 마일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더덕 비빔밥 좀 매콤하거든요. 매콤하다 써있네. 그래서 그 매콤한 맛이 좀 이렇게 강하게 나도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은 좀 그런 양념 맛을 즐기셔도 된다 아직. 그리고 더덕 같은 뿌리 채소가 우리 섬유소도 많고 사포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마일드한 대사증후군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재료다라는 의미에서 더덕 비빔밥은 대사증후군 고민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건강에 엄청 좋게 느껴져요. 근데 나물밥, 시래기 보리밥, 더덕 비빔밥 얘네들 실제로 맛이 어떤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이거 몇 개 먹어볼게요. 이게 진짜 맛있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가 사실은 이게 냉동이어가지고 이쪽 편에 있는 거 지금 냉동 상태를 저희가 디스플레이 해놓은 거고 얘는 우리가 전자레인지 이미 데웠잖아요. 이거 강원 나물밥 보여드리면 종이 슬리브 있는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데우실 때 종이 슬리브만 까고 비닐 실링 안 뜯고 데우는 거예요. 안 뜯고 데운다고요? 안 뜯고. 그러면은 요 용기 자체가 약간 찜기처럼 우리 찜기처럼 이 용기 자체의 내부에서 실링을 뜯지 않아서 안에서 이 모든 열기들이 대류가 되면서 진짜 갓 한 밥처럼 딱 만들어져요. 그리고 홈스랑은 실제 밥을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요. 아 진짜요? 이 공장에서. 그래서 맛있는 거예요, 얘가. 제가 딱 봤을 때는 저같이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 느낌이 내 안 나요. 장담하는데 이거 수육이나 계란 말이 있으면 피디님 한 3개 드신다. 진짜 맛있어요. 한번 맛봐주세요. 좋아요. 제가 지금 또 살짝 배가 고프기 때문에 열어볼게요. 얘 저희가 지금 데운 지 한 20분 지났나요? 냄새 와. 냄새 장난 아니죠? 잠깐만 이거 강원도 나물 그 특유의 그 향이 막 나는데요? 이게 여기 보면 이 표고버섯 같은 것도 들었거든요. 표고버섯 이 주황색은 당근, 그 감자도 들었어. 이게 제가 처음에 사무실에서 먹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맹맹하지 않냐? 안 맹맹합니다. 이게 양념이 이미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거 안 곁들이고도 충분하거든요. 먹어볼게요. 아니, 드시기 전에 벌써 지금 냄새가부터가 장난이 뭐 아니에요. 먹어봐. 표고버섯 향이 진짜 내가 볼 땐 킥이야. 나물 자체도 진짜 부드럽게 맛있는데 이거 표고버섯 넣으신 거 진짜 이 홈스랑 대표님의 신의 한 수다 정말. 와 이게 씹자마자 코 속에 그 나물 향이 완전 가득하게 나네요. 충분한 한 끼가 된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얘가 220g인데요. 일반 220g 식사를 한 것보다 훨씬 포만감이 커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아 진짜 맛있네요. 저는 3가지 다 먹어봤을 때 저의 원픽은 얘거든요. 시래기 보리밥. 처음에 이름만 봤을 때는 원픽이 아니었어. 근데 먹고 나서 내가 진짜 너무 맛있었다니까요. 얘도 똑같아요. 종이 슬리브만 이렇게 벗기셔가지고 얘는 비벼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두 개가 좀 나눠서 나오네요. 옆에 이렇게 시래기 조림이 들어가 있는데 열어볼게요. 자, 이거 딱 열면 제가 처음에 받았던 느낌은 야, 밥이 너무 많고 시래기가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야. 완전 적절한 비율. 먹으면 완벽한 비율이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시래기 비율이 많은데요? 이 시래기가 진짜 잘못 조리하면 냄새도 나고 엄청 질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맛있는 예전에 외할머니가 해주던 약간 그런 시래기 된장 조림 같은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잡숴봐. 완전 맛있어. 나 시래기 진짜 이 시래기 어떻게 이래? 아니 솔직히 우리 엄마가 한 것보다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와 이거 된장 맛이 엄청 맛있죠? 와, 어떻게 양념을 이렇게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좋죠? 이게 시래기 맛도 그대로 나면서 된장의 그 된장 맛도 같이 잘 나네요. 진짜 부드럽죠? 네. 부드러운데 뭔가 질척거리지 않고 아삭아삭해요. 희한하다니까요. 이 셋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먹은 게 이 시래기 보리밥이었는데 처음 테스트할 때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근데 얘네 근데 얼마예요? 5,900원. 5,900원인데 5,900원인데 우리 5,900원에 또 안 팔잖아. 지금 할인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인가요? 이거 좀 먹고 얘기하면 안 돼. 나 이제 시작해서 음식 끊기면 안 되거든. 근데 제가 보기엔 더덕 비빔밥을 엄청 많이 고를 것 같아요. 얘가 더덕부터 엄청 비싸잖아요. 다른 거보다 조금 비싸. 근데 네. 괜찮아. 딱 뜯었을 때 냄새 완전 매콤 냄새 나죠? 네. 드셔보세요. 제가 또 더덕을 더 좋아하거든요. 야, 모든 게 너무 개운해졌어. 나 나물밥부터 다시 시작 가능이야 지금. 와, 이건 지금 밥도둑이 있네요, 밥도둑. 이게 이렇게 매콤해가지고 맛있게 매워요. 이게 더덕 같은 거는 너무 질길 수 있는데 이건 안 질기게 딱 적당하게 되어 있네요. 더덕 맛도 그대로 느껴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초록색은 무슨 나물인가요? 시금치. 시금치. 이거 그러니까 매콤해가지고 다시 식욕이 다시 돋았어.
맛있어. 피디님 뭐가 제일 맛있어요, 셋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 나물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오, 의외로 고급 취향. 그 나물 향이 그대로 나가지고 입속에 엄청 번지고 그 표고버섯도 이게 각각 재료의 향이 그대로 나니까. 그래, 얘가 근데 진짜 고급스러운 맛이라니까. 이거는 어디 시부모님 오시고 할 때 있잖아요. 얼른 데워가지고 내가 한 척하고 싹 해도 하나도 들통이 안 날 맛이야. 집에서 한 것보다 더 맛있어요, 사실. 박사님은 어떤 게 제일 맛있으니까요? 저는 시래기. 아, 시래기. 제가 듣기로는 강원 나물밥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제가 들렸거든요. 강원 나물밥이 회심의 역작이에요, 이 홈스랑에. 그리고 원래 이 강원도 나물의 역사가 있는 가문에서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강원 나물밥이 제일 장남이죠. 저는 농산 잘 모릅니다만 대단한 기술이자 정성이잖아요, 사실. 그것도 그렇죠. 음식 제조를 제가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좋은 재료를 선별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려운 일인데 그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부터 재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정성이 얘 사실 정가가 5,900원이라고 했을 때 제가 비싸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 먹어보고 생각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사실 점심 먹으러 어디 나가도 요즘 11,000원, 12,000원 내고 뭐 먹어요? 뭐 없잖아, 사실. 맞아요. 이거 5,900원이면 저는 2개 먹어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실은 그 다이어트 도시락 같은 거는 많이 봐왔는데 그거는 확실히 저염식이 아니라 완전 무염식으로 느껴져서 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 그랬었거든요. 얘는 어떠세요? 얘는 그냥 간이 완전히 적절히 돼 있어가지고 완전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큰 맹점은 자칫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문제만 있는 거야. 아, 그러네. 너무 맛있어. 근데 하나 먹어도 배가 불러요. 달걀이나 뭐 다른 단백질 반찬을 곁들이면 너무 양이 작지 않아? 라고 시작하셔도 제가 장담하는데 한 통 드시고 반찬 드시면 배가 부릅니다.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이 나물밥들의 각각의 좀 효능을 좀 같이 얘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강원 나물밥은요. 강원도 나물 4가지가 들었는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곤드레, 참치, 곰치, 어수리 이렇게 4가지가 들었어요. 근데 참치, 곰치, 어수리 진짜 비싼 나물이에요. 그 4가지와 표고버섯, 감자, 당근 들어있고요. 쌀로 만들어진 즉석 밥입니다. 다 조리돼서 나오니까 슬리브만 벗기고 냉동 상태의 제품 그대로 전자레인지 3분. 진짜 갓 한 것처럼 드실 수 있어요. 보통 밥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다 갓 한 것처럼 드실 수 있다고 해. 얘는 돌려보시면 드디어 안 속았군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향부터가 다르니까. 네, 완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내가 했다고 하고 다른 그릇에 옮겨서 내놔도 아무도 이 제품이라고 생각 못해요. 자, 다음 더덕 비빔밥이요. 더덕 비빔밥은 여기 보시면 생더덕 무침이 무려 14.14%가 들어있는데 그 생더덕 무침 중에 64% 더덕이야. 더덕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너무 향이 세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너무 적절합니다. 모든 것은 너무 과유불급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더덕의 양과 향이 매우 적절하고 매콤해요. 그래서 매콤한 맛을 이렇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에 홀릭되시는 분들은 더덕 비빔밥 클릭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강원 나물밥이 신장에도 좋다고 하셨고 더덕은 대사증후군에. 네, 그냥 저의 추천입니다. 다음 당뇨 고민되시는 분들 이 시래기 보리밥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이나 그림에서 다른 2가지보다 안 맛있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믿고 클릭하세요. 시래기 보리밥은 보리밥 자체가 입안에서 탱글탱글하면서 돌아가고 소화가 안 될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진짜 부드러운 보리밥이고요. 그런데 보리의 탱탱함은 다 살아있고 시래기 된장 양념이 기가 막힙니다. 시래기가 부드러운데 질척거리지 않고 아삭하면서 고급스러운 된장의 맛이 싹 하고 나는 아주 연한 시래기예요. 저의 원픽이라니까요. 이 시래기 보리밥 정말 추천이에요. 영양 성분 너무 훌륭해 이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래기 보리밥이 3가지 중에 나트륨 함량이 가장 높은데도 640mg 밖에 안 돼요. 여러분 한 끼에 해당하는 나트륨 섭취량 자체가 700mg 이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640mg면 너무 훌륭하고요. 심지어 이 강원 나물밥은 나트륨이 240mg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낮은 나트륨 함량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짜야지 맛있다고 느끼는데 대부분 비빔밥은 비빔 소스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높기가 쉬운데 이것도 580mg이에요. 셋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신장질환 고민 있으시면 저는 강원 나물밥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매운 양념이 일단 없고 그리고 잡곡이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질환 있으실 때 나물 자유롭게 드시기 어려울 때 그럴 때 드실 수 있어서 강원 나물밥 추천드리고요. 당뇨 고민 있으시면 시래기 보리밥 추천드릴게요. 잡곡으로 식이섬유 섭취도 높이면서
끓이면서 막강한 이 시래기에 들어가 있는 무기질과 식이섬유를 잔뜩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메뉴예요. 대사증후군 고민되시고 나 진짜 매콤하게 맛있는데 건강한 거는 여전히 드시고 싶으시면 더덕 비빔밥. 오늘 좀 얘기하면서 즉석밥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좀 즉석밥에 대해서 좀 꺼림이 있으시거나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즉석밥을 매일 드신다고 해서 내가 매일 밥을 해먹는 거 대비해서 건강에 해악이 가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밥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으니까 또 그만큼 장점도 있겠죠? 근데 즉석밥만 드시는 거는 피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지침이고요. 그래서 즉석밥 혹은 한 그릇으로 끝나는 밥 요리를 즉석밥의 형태로 선택하시고 싶으실 때에는 통곡물이 들어있는 거 선택하시면 좋겠고 쌀이나 곡류 외에 다른 부재료가 함께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볶음밥이나 비빔밥 종류로 냉동밥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볶음밥보다는 비빔밥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라는 거. 특히 홈스락에서 나온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요 세 가지의 제품은 나트륨 함량도 낮기 때문에 비빔밥의 유일한 맹점에 해당할 수 있는 나트륨을 왕창 먹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것까지도 다 없애버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혀 고민 안 하시고 쌓아놓고 드셔도 돼요. 이 유통기한은 말씀드려야지. 소비기한. 네.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 소비기한. 1년. 1년이나요? 냉동실 1년. 넣어놓으시고 드셔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저희 홈스랑에서 제품 보내드릴 때 만든 지 몇 달 된 제품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간 만든 제품 보내드리니까 우리 집 냉동실에 넣어놓으실 수 있는 시간 충분해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쌀이 있잖아요. 쌀밥에 관련된 얘기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 쌀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쌀은 우리나라 식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주요 식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쌀 자체가 탄수화물이기는 하지만 좀 부담이 덜한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담이 덜하다라 함은 뭐 탄수화물로서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탄수화물의 근본 식품으로서는 아주 훌륭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백질 함량이 조금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다른 잡곡류보다는 좀 낮고 해서 뭐 여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에 아주 좋은 식재료이죠. 근데 제가 방금 얘기 들었을 때 식이섬유도 있고 뭐 단백질도 있다 막 이런 얘기 같은 건 굉장히 생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모든 어떤 식재료가 특정한 영양소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쌀 하면 이꼴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맞는 표현이시지만 탄수화물 100%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도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지만 현미나 다른 잡곡류보다 단백질이든 무기질이든 식이섬유든 그런 탄수화물을 제외한 다른 영양소가 함량이 높지는 않죠.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나 뭐 신장에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한테 신장에 좋은 쌀을 먹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신장이 안 좋아지시면 굉장히 어색하다,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느낌 중에 하나가 신장이 건강했을 때 건강 재료, 건강 식재료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다수를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건강하셨을 때는 잡곡밥 맨날 잡곡밥 먹으라고 듣다가 신장이 딱 안 좋아지면 가장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 잡곡밥을 조금 줄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잡곡보다는 오히려 흰쌀이 신장에 무리가 덜하고 이 흰쌀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흰쌀 자체가 단백질 함량도 낮고 무기질 함량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행위 자체를 덜 할 수 있는 재료인 거죠. 그래서 잡곡보다는 흰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 흰쌀을 씻을 때 우리가 흰쌀에 들어있는 칼륨 이런 좀 수치 낮추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헹궈내고 불렸다가도 그 물은 버리고 새 물을 다시 받아서 밥을 하고 하면 흰쌀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도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런 쌀을 좀 잘 씻어주면 칼륨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쌀 같은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떡으로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장에는 좀 좋을 수가 있겠네요? 뭐 쌀밥보다 떡 자체가 신장에 좋냐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뭐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조금 어려운 게 우리가 쌀밥을 먹는다고 해서 쌀밥만 먹진 않잖아요. 떡을 먹는다고 해도 100% 흰쌀로만 된 떡을 먹는다기보단 뭐 고명도 있고 다른 부재료도 있고 하니까 밥이 좋냐 떡이 좋냐 신장 질환자한테 뭐가 좋냐라고 물으면 제가 답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서는 굉장히 단순한 재료를 아주 심플하게 요리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법 자체에 뭔가 복잡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고 신장 질환자들에게 일반 밥으로 먹는 것
대비해서 더 부담을 줄 만한 행위가 추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떡은 빵이나 과자 같은 간식보다는 오히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 더 편안한 간식이 될 수 있죠. 그러면은 이런 떡을 먹었을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뭔가 식재료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실 떡을 먹는다라고 하면 각자 떡하고 딱 생각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떡이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백설기, 어떤 분은 시루떡, 뭐 꿀떡, 송편, 증편 다양한 종류의 떡을 생각하실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떡은 다 속 재료도 다르고 쌀 말고 들어가는 부재료도 다르고 예를 들어 조청을 찍어 먹기도 하고 하는 등의 또 곁들이는 소스 종류도 다를 수 있잖아요. 떡을 고르실 때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특히나 더 조금 더 심플한 재료로 만들어진 떡을 고른다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쌀 말고 견과가 들어간 떡이라든지 콩이같이 들어간 떡이라든지 하는 다른 다양한 건강한 재료가 눈에 좀 보이되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이건 좀 뭔가 양념이 복잡하겠는데 그런 떡을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떡을 좀 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몇 개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PD님이 드디어 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셨네요. 특히 신장질환이 있으시면 모든 섭취의 양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무얼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만큼 먹는지 혹은 어느 만큼 먹어도 내가 괜찮은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떡의 기준은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찹쌀떡 정도의 크기로 생각했을 때 한 개 정도가 가장 적당한 크기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약간 뭐 떡의 중량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70g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중량이면 한 번 드시는 간식의 양으로 적절한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떡에서도 이제 그냥 찹쌀떡을 먹느냐 뭐 다른 떡을 먹느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약간 건강하게 떡을 먹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떡을 먹는 게 좋을까요? 일반 건강인, 뭐 예를 들어 그냥 가벼운 정도의 당뇨, 가벼운 정도의 고혈압, 뭐 살이 쪄서 고배니시 이런 류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일반적인 건강인에 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떡 자체를 고르실 때 뭐 견과류, 콩, 팥 다양한 재료가 한꺼번에 좀 응축되어 들어가 있는 그런 떡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콩이나 너무 많은 견과가 박혀 있거나 함께 들어가 있는 떡은 오히려 칼륨의 함량도 굉장히 높을 수 있고 단백질 함량도 과다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양 자체를 잘 조절하지 않으시면 좀 과잉 섭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더 심플하게 보여지는 떡, 흰쌀 위주로 만들어진 떡을 선택하시면 더 건강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떡 같은 거 하면은 그 모찌가 좀 많이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좋아하시는구나. 네, 모찌를 좋아하는데 그 모찌 같은 건 안에 뭐 과일이 들어있거나 막 그러잖아요. 과일이 들어있거나 뭐 요거트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도 괜찮나요? 그거 굉장히 떡 매니아신가 봐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예전에 찹쌀떡은 사실 그 동그란 찹쌀떡 안에 팥, 앙금 혹은 뭐 통팥 이런 팥 종류가 주로 소로 들어있었는데 요즘은 그 소 종류가 되게 다양해져서 뭐 생과일이 통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과일청이 들어가 있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요거트가 들어가 있거나 하는 등의 다양한 소들을 활용한 모찌, 찹쌀떡 종류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흔하게 보실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다 괜찮습니다. 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찹쌀떡이라는 떡 자체는 한 개의 중량이 거의 정해져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떡이기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개 간식으로 먹겠어 딱 이렇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백설기 하루에 한 개까지 드셔도 돼요 라고 하면 모두가 생각하는 백설기 크기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큰 판으로 나오는 떡이 조금 더 우리가 추정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표준 사이즈라고 모두가 통용할 만한 떡들이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럼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영양 박사님이시니까 떡을 이제 보관할 때 막 냉동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떡을 보관하거나 재가열할 때 영양이나 좀 맛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 떡 자체는 쌀이라는 것이 주재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주 막 보들보들하고 쫀득쫀득하고 그런 느낌이 좋아서 사랑하시는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전분 자체가 노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지나서 떡 먹었더니 뭐 딱딱해요, 굳었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게 전분 자체가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 전분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전분이 딱딱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딱딱해진 전분을 원래 상태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냉동 보관을 하셨다가 드시기 전에는 약간 물을 추가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리시거나 뭐 살짝 찜기에다가 한 번 더 찌시거나 하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떡을 드시고 싶은 뭐 신장 환자나 당뇨 환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좀 추천하는 이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떡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당뇨 걸렸어, 신장 질환 진단받았어 해서 앞으로 평생 내가 떡을 못 먹겠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하루에 정해진 특정한 양만큼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그 들어간 재료가 너무 단맛을 많이 내는 그런 떡은 피하실 것. 그게 사실 1번이고요. 2번은 하루에 드실 수 있는 양을 잘 지키실 것. 말씀드린 것처럼 찹쌀떡 1개 정도의 분량이면 괜찮다. 이 두 가지 염두에 두시면 건강하게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는 거죠? 네. 하루에 한 개.